바로크 시대의 가구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가구는 대체적으로 크기가 큰 대형 가구가 유행을 하게 되고, 또 가구에 풍부한 조각들이나 강한 색채의 대비 효과를 활용한 그러한 가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구들은 직선에서 벗어나서 컴파스를 사용한 곡선에 의한 곡선 가구가 발달하게 됩니다. 또한 16세기 초부터 프랑스에서는 가구가 산업이라고 할 만큼 잘 발달하게 됩니다. 이 바로크 시대 이전의 그 가구 제작자들이 상자를 단순하게 짜는 그런 목수라고 단순하게 불리던 것들이 바로크 시대에는 그런 목재 가구 제작자 또는 단판을 제작하는 사람 또는 상감을 세공하는 제작자 등 가구 산업에서도 세부적인 그러한 전공 분야가 생겨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정별로 가구가 분리돼서 제작하게 된다고 할 수 있죠. 오늘의 가구 산업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그러한 산업의 모습이 이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가구에 있어서 디자인은 대체적으로 장방형, 또 가구의 다리는 매우 둔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사각의 목재를 많이 사용하게 됐고, 또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늘어지는 그러한 대각선으로 보강하는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 루이 14세가 통치했던 시절 말기와 또 리젠시 양식이라고 불려지는 섭정시대 동안에 만들어진 가구는 디자인에 있어서 이러한 곡선 양식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멋진 그러한 상강 기법이라든가 조각을 붙이는 방식, 이렇게 해서 가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제작자가 제작 과정에 따라서 공정별로 분리하게 되면서 디자이너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유명했던 디자이너 한 명이 앙드레 샤를 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코모도라고 불리우는 서랍장은 이 불에 의해서 제작되고 디자인된 그러한 대표적인 서랍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프랑스의 가구 디자이너이자 제작자였던 앙드레 샤를 불은 네덜란드 출신으로 그는 파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1672년경에는 왕실을 전담하는 조각가이자 목재, 금속, 세공사 또는 금도금장으로 임명되어서 그 시대에는 굉장히 이름을 떨친 그러한 제작자이자 디자이너라고 불리었는데요. 이 앙드레 샤를 불의 가구는 국왕의 침실에 놓이게 될 가구, 또 마를리 성이라는 곳을 장식하는 데 쓸 그러한 그의 유사한 가구, 이러한 가구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캐비넷, 장식장이라는 용어라고 불리우게 되는데요. 이러한 용어는 국왕의 침실용 가구를 제작한 1700년도경에 처음 그러한 명칭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앙드레 불에 의해서 새로운 형태의 가구를 고안해내게 되는데요. 불의 혁신적인 창의성과 또 지금 화면에서 본 바와 같이 자개라든가 상강 기법, 또 아라베스크 문양 등 화려한 그러한 기법들을 활용한 그의 가구가 상당히 인기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구의 본체에 동조각들, 청동조각 등을 과감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그의 디자인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의 가구 작품에 대한 명성은 다음 세기까지도 계속되어서 앙드레 샤를 불의 가구를 모방한 모작들이 수없이 많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 장식장의 아름다운 청동 장식을 사용하는 기법은 후대에도 가구에서 많이 모방이 되는 그러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이 14세 시기의 가구들의 다리를 보면은 상당히 많이 곡선 양식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캐브리올 다리라는 것이 처음 이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습관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동물의 다리 형태에서 빌려온 조금 그것을 단순한 형태로서 염소의 다리 모양으로 된 가구의 다리가
무릎과 발목 사이에서 곡선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양식을 말합니다. 이 루이 14세 때 그 바로크 양식의 가구들은 굉장히 웅장하고 또 화려했고 또 화려한 조각 장식들을 과감하게 사용한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개성이 없거나 조잡한 장식의 가구는 철저히 배척당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독창적이고 창의력을 지닌 가구 디자인들이 높이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때 다양한 디자인의 새로운 가구가 다량 생산하게 됩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대표적인 가구 디자이너이자 제작자로 앙드레 샤를르 부를 꼽을 수 있고요. 그 역시 그의 디자인에서 굉장히 표면적인 표현은 강렬한 색감, 또 질감의 대비를 통해서 화려함으로 가구의 옷을 입혔다고 할 수 있죠. 이 당시에는 오크라는 그 참나무 원목이 선호가 됐고요. 또 다른 그 목재로는 떡갈나무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참나무나 떡갈나무들은 대부분 규모가 큰 가구에 사용되었고, 다시 말해서 서재용 가구라든가 옷장 또는 캐비넷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그 큰 규모의 가구에 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구의 용도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려고 이때는 그 르네상스 시절이나 또는 이 이전의 시대에는 그 원목을 통째로 가공해서 쓰는 거하고는 달리 판자 형태로 건조시키는 그런 방식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 가구의 표면에 구리, 동, 또 거북이 등껍질 이런 것들을 아주 파격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것을 표면 처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유행을 했고, 또 의자나 소파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단단한 월낫, 호두나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두나무의 경우에는 단단하기 때문에 조각이 용이해서 이렇게 그 의자의 다리나 아니면 프레임 부분에 조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고, 이와 더불어 너도밤나무들도 종종 사용되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너도밤나무 역시 단단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충격에 잘 저항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수종들을 이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루이 14세의 가구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웅장하고 화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참나무, 너도밤나무, 호두나무 등 또는 일부 흑단이라고 하는 아주 비싼 나무를 사용하기도 했죠. 또 이 가구의 캐비넷 같은 가구에는 금도금, 콘솔, 다리 부분이 중앙에 십자 형태가 추가적으로 연결된 넓은 소파, 이러한 넓은 책상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가구가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다양한 색상, 다양한 재료, 다양한 표면 처리, 다양한 장식을 띤 가구들, 또 가구의 종류들도 상당히 다양해지는 것이 이 시기에 나타난 가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카톨릭 교회는 신교 국가들의 성상 타파의 대항이라도 하듯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기발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교회를 화려하게 장식하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이루어진 건축과 조각은 점차 하나의 국제적인 양식이 되어서 오스트리아와 남부 독일에서 18세까지 이러한 특징들을 담은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탈리아나 북유럽에 의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내듯이 17세기 바로크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예술은 굉장히 지나치게 연극적이고 또 수사적이어서 과장된 느낌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등장하고 있는 수도원이라든가 또 수도원의 도서관의 내부를 보면은 이러한 지나치게 수사적이고 지나치게 화려한 그러한 공간적인 특징이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바로크 미술은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공간을 꾸미고 가꾸는데 쏟은 열정과 힘에 힘입어서 피어났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 전체 지역에 넓게
펴져서 나타나는 바로크 건축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공간들입니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등 비슷비슷한 바로크 양식들을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곡선을 이루는 옆면의 개구부들, 그리고 또 대리석 벽과 멋진 대리석 조각 기둥들, 그리고 스타코 장식이 입혀져 있는 위쪽의 발코니들, 이런 것들이 거의 상당히 위압적인 그러한 인상을 주는 그러한 공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장식적인 브라켓들이 발코니들을 떠받들고 있고 지지해주고 있고요. 구조적으로. 또 천장의 그림에서는 많은 형식들이 건축적인 디테일들을 모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타코는 이탈리아어인데 오늘날에도 스타코 마감 벽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돌가루나 석회 등을 물에 섞어서 오늘날에는 건축 외벽에 바르는 시공을 말하는데, 그런 기법들이 이미 이때에 사용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크 시대를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마감 기법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사용하는 재료들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다시 말해서 재료가 만났을 때에 그러한 건축적인 기술이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거와 맞물려서 실내 공간이나 또는 사용하는 가구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높아져서 이 시대에는 굉장히 인테리어에 있어서의 미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열망, 그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상당히 많은 기술적인, 디자인적인, 예술사적인 발전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바로크 건축은 16세기 말부터 교황청의 후원 아래 로마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르네상스 건축의 대가였던 미켈란젤로의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작품들에서 이미 바로크적인 경향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많은 분석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그 당시 16세기, 17세기에 걸쳐서 모든 예술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탈리아의 바로크 건축은 르네상스 예술에서 비롯된 거긴 하지만 하나의 독립적인 양식으로 분류되어서 아주 특징적인 그러한 특징을 갖는 그러한 공간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 바로크 건축들은 내부의 동적인 공간이 대담하게 도출된 기둥들이 이제 분절을 시키고 르네상스 건물의 특징이었던 공간 분할, 아일이라든가 트란세프트 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재단까지 거침없이 이렇게 동선이 흘러가게 되는 그러한 개방감을 주는 건축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내부는 중앙 집중형 평면의 교회를 변형시킨 것으로 중앙에 돔을 지닌 그릭 크로스 형태의 타원형으로 늘려져 있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긴장되고 압축된 공간이 창출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갖고 오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이렇게 생성된 파생 벽들은 식물의 세포 구조를 나타내는 듯한 그러한 깊은 천장 격자를 가진 돔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된 그러한 느낌을 주게 되죠. 그래서 내부와 외부 공간이 지니는 주된 의미라는 것은 외견상 모순되는 요소들을 유기적인 전체로 통합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바로크를 대표하는 건축가인 보로미니에 의해서 설계가 된 산 카를리노 성당은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기도 하면서 바로크의 걸작이라고 꼽히는 그러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바로크의 건축가로 유명한 보로미니는 선적인 고전주의와 단순한 원 형태를 피해서 물결치는 타원의 형태를 건축에 도입하게 됩니다. 타원형 돔 아래는 어두운 내부에서 빛이 들어오는 정탑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빛이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건축적인 요소를 도입을 했고요. 십자가 형태와 팔각형의 체계를 통해서 이러한 장식을 반자 형태로 장식을 하게 됩니다.
이 성당은 규모가 비교적 작은데요. 오목함과 볼록함의 그러한 곡선이 이루어내는 리듬은 그 네이브의 타원 형태를 분열시키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 보르미니는 벽돌이 이렇게 안과 밖으로 드나들게 만들어서 석재가 아니라 유연한 물질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운동감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보르미니는 깊은 엔타블레처와 처마 돌림띠, 몰딩과 박공벽 등을 통해서 활기찬 공간을 여기에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리 건너편에 있는 그 또 유명한 건축가, 또 하나의 유명한 건축가 베르니니의 산탄드레아 알 퀴리날레 성당에 비해서는 상당히 기하학적으로는 복잡하고 조형적 장식은 그러나 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르미니의 것에는 이성적이고 기하학적인 효과가 있다. 베르니니의 작품과 비교해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크의 발상지가 이탈리아의 로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크라는 말은 본 뜻이 이상하다 또는 경멸적인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1880년대에 들어서서 바로크라는 양식이 굉장히 인정을 받게 되면서 경멸적인 그러한 뜻은 없어지게 되죠. 어쨌든 이 바로크라는 것은 1600년에서 1750년 사이에 서양 예술의 사조를 지칭하는 그러한 표준 명칭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가구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가구의 역사는 중세에서부터 그런 종교적인 열정과 함께 교회 건축에서부터 첫발을 디디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로 그 건축에서 나타나는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인 특징인 비례나 균제라든가 이런 건축에서 르네상스나 고딕에서 사용했던 그러한 건축적인 특징이 아니라 상당히 장식적인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회화와 조각이나 어떤 빛, 광선을 도입해서 굉장히 공간이 양감적이고 풍부해 보이면서도 감각적인 예술적인 공간으로 탄생이 되고 또 회화나 조각, 공예 등 모든 그러한 순수 예술 분야가 건축에 종속되면서 융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간적인 구성 기법으로는 투시도 기법이 활용이 됐고요. 외부 공간과 건축 공간, 내부 공간을 하나의 통합된 공간으로 조합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여기서 시작해서 보이게 됩니다. 중심축이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표현이 돼서 앞장에서 설명한 대로 내부 중앙의 돔으로 모든 건축적인 요소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내외부적으로는 이중돔이라든가 오더, 그러니까 기둥의 그런 양식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형 돔과 타원, 동적인 곡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바로크 건축가, 이름을 알린 건축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베르니니라든가 카를로, 마테르노, 프란체스코 브로미니, 코르토나, 카밀로 과리노 과리니 이러한 유명한 바로크 건축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들의 작품들이 아직도 우리가 직접 가볼 수 있게끔 남아있는 그러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바로크 건축을 만들어내는 유명한 건축가라고 할 수 있죠. 이탈리아에서의 바로크 가구는 무게감을 주는 웅장한 구조에 또 세밀하고 화려한 대칭적인 조각을 사용하고 장식을 넣고 상감을 넣는 기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나무에는 칠을 하거나 광택이 나도록 했고 상감을 하는 재료 역시 상아나 은, 진주, 흑당과 같은 아주 고가의 재료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조각으로는 로마 제국의 유물을 모티브로 하는 것이 많이 있었고 또 천사, 인어, 돌고래, 소용돌이 모양 등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구에서 또 하나 이탈리아 바로크 가구의 특징은 가구에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